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태훈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종합부동산세를 사실상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제도 손질이 필요하다고 본 배경부터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종합소득세를 흔히 줄여서 종소세라고 그러는데요. 예. 이 종부세라고 그럽니다. 이 종부세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동안에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또 사람마다 전문가마다 의견도 다양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각자 의견을 수렴할 수는 있지만 대통령 정책실장 성태윤 박사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상당히 무게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대통령 정책실장은 사실상 우리나라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분이고 대통령실 내에서도 비서실장과 함께 투톱으로 가장 고위직이고 실권이 있는 분입니다. 더더군다나 단순한 의견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7월 달에 해마다 한 번씩 있는 새해 예산안 편성과 관련한 연계 세법 개정안에 이 사안을 집어넣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영향력이 실리는 그야말로 메가톤급 발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최종적으로 법은 국회가 통과를 시켜야 가능하기 때문에 실현 여부는 아직까지 장담은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적어도 행정부 차원에서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이 종부세를 바꾸기로 했다. 그런 어떤 선언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다만 완전한 폐지에는 선을 그었거든요. 초고가 1주택, 네. 다주택가액이 고액일 경우에 유지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부작용을 좀 우려한 걸까요? 그렇습니다. 예, 성태윤 정책실장은 종부세를 없애야 되는 이유, 없애기로 한 이유를 몇 가지 구체적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우선 종부세를 과세한 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지만 종부세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안정됐다는 증거가 없다. 그리고 오히려 이 종부세가 임차인에게 전가가 돼서 못 사는 어려운 서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이 가중됐다. 이런 문제를 지적을 했거든요. 또 실제로 경제학계 일각에서는 지금 지방 부동산 가격이 서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약하게 된 것도 바로 종부세가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도록 유도해 그 결과 서울보다도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떨어진 지방 집값이 몰락했다. 이런 부작용들이 지적되어 왔는데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종부세 사실상 폐지하겠다. 그러나 완전히 폐지는 하지 않겠다. 예.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사실상 폐지라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한 가구를 갖고 있더라도 1가구가 한 주택을 갖고 있도 그 주택 가격이 워낙 높은 경우에 이를테면 주택 한 채가 수백억 하는 그런 주택도 우리나라에 여러 채가 있습니다. 네. 예. 그런 것에 대해서는 사회 어떤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종부세를 굳이 없앨 필요가 없다. 그다음에 여러 채를 가지고 있는 중에서도 그냥 여러 채를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종부세를 굳이 과세할 필요가 없지만 여러 채를 가짐으로써 실질적으로 엄청난 양의 부동산을 갖고 있는 이분들에게 대해서는 국가 세수 차원에서 그런 것까지 다 완전히 종부세를 없애게 되면 세금이 좀 덜 거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종부세는요, 그 상당액이 국세이면서도 걷어진 세금이 지방으로 상당히 많이 갑니다. 그래서 지방 세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대목은 좀 손을 보겠다 이랬는데 이 경우에도 종부세 자체를 완전히 없애고 현재 재산세가 있습니다. 재산세가 종부세하고 상당히 비슷한 세금이거든요. 이 재산세 내에 초고가주택 또 초다주택자의 고가주택 이것은 세율을 따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종부세는 폐지하고 그 일부 정시는 재산세에 승계할 수도 있다. 이런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네. 그런데 종부세와 함께 상속세도 개편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데 현행 최대 50%의 상속세율을 30%로 낮추겠다는 건데 이거는 어떻게 보셨어요? 예, 상속세 이것도 현재 지금 뜨거운 감자입니다. 예. 상속세 현행
그 공제나 그 과표에 따른 세율이 제정된 지 20년이 훨씬 지났는데요. 부동산 가격은 그 당시에 비해서 지금 많이 올랐거든요. 예. 그래서 불과 한 4, 5년 전만 하더라도 현재 10억 원이 물려주는 돈이 10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초공제 5억, 배우자 공제 최소 5억에서 10억 이하는 상속세가 한 푼도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웬만한 서울의 아파트 한 채만 가져도 집이 10억이 훨씬 넘어가는 네. 이런 상황이 됐거든요. 이게 20년 전에는 우리나라 주택 중에서 집 한 채가 10억 넘어가는 집이 없었더랬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은 상속세가 아주 부자들에게만 매기는 특별한 세금이 아니라 집 있는 거의 대다수 국민들이 세금을 과세당한다. 또 지금 이 세율 면에서도요. 성태윤 실장은 우리나라의 지금 상속세 세율이 50%입니다. 그런데 OECD 평균은 21%대 초반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국제사회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도 최고 세율을 30% 정도로 조정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제안을 했는데요. 이것은 갑자기 부모가 돌아가셨을 경우에 재산 상속을 하는 과정에서 가정이 파탄을 하거나 예상하지 못한 상속세 때문에 형제들 간의 분쟁이 일어나는 이런 일을 막고 또 특히 최근에 일부 기업들이 상속세를 제때 내지 못해서 그 부담 때문에 주식을 파는 바람에 경영권이 흔들리는 이런 일, 이를테면 이재용 삼성 회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부친인 이건희 회장께서 돌아가신 지가 상당히 됐음에도 불구하고 연납이라는 방식으로 해서 상속세를 계속 내고 있거든요. 한꺼번에 낼 돈이 없으니까 지금 분할해서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도 내고 있는데 그 상속세 낼 때마다 주식을 파니까 주가 하락 요인도 된다. 이런 문제를 두루두루 감안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정부가 상속세를 유산취득세와 자본이득세로 바꾸는 변화가 필요하다고도 했습니다. 각각 어떻게 세금이 부과되는지 현재 상속세와는 좀 어떤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까? 예, 이게 말은 어려운데요. 예. 원리는 간단합니다. 현재 지금 상속을 하게 되면 상속을 한다는 것은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사망을 했을 때 사망하는 날로부터 상속이 시효가 발효가 되는데요. 현재 우리나라 상속세는 사망한 사람들을 한 사람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100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100억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데 이 상속세 세금이 누진 세율이기 때문에 30억 이상 되면 최고 세율 30%를 부과받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상속세를 형제들한테 다 나눠주고 주변인까지 나눠서 100명한테 나눠주면 100억을 1억씩으로 쭉 나눠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세금은 50% 이상을 물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피상속인 기준의 일괄 상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것을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유산 취득세로 한다는 건 취득한다는 것은 상속을 받는 사람, 상속인들이 돈을 받는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봅니다. 그러면 100명한테 나눠주면 1인당 1억씩 받지 않습니까? 네. 1억에 대해서는 과세 표준 1억은 위하는 세율이 10%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많이 나눠주면 결과적으로 세율이 뚝 떨어질 수 있는 요즘 이거 다자녀, 아기들을 좀 많이 낳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어떤 우리 출산 장려책 분위기에서도 이런 유산 취득세 쪽이 맞다. 이게 정부의 판단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오늘 네. 세수 개편에 대한 내용은 여러 가지 검토 중인 대안들 중에 하나니까요. 다음 달에 또 구체적인 개편 방안이 나오면 그때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죠. 쿠팡 얘기인데 지난주에 저희가 쿠팡이 과징금 1,400억 원 받았다는 소식 전해드렸거든요. 그런데 이 제재 조치가 계속되고 있나 봐요. 좀 의혹이 여러 가지던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지난주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에 대해서 1,400억 원의 과징금을 때렸는데요. 그 과징금 사건은 지금 조사가 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는 여러 가지 혐의 중에 one of them, 예. 딱 하나에 대한 과징금만 1,400억인 것입니다. 그렇더라고요. 당시 1,400억의 과징금의 그 혐의 대상은요. 쿠팡이 로봇 배송 등을 하면서 이 인터넷상에 물건을 판매 대상 물건을 올리는데 일반 입점업체
그러니까 중소기업들이 올린 물건은 잘 보여주질 아니하고 자기가 직접 발주해서 만든 PB 상품, 프라이빗 상품만 노출을 우대한다. 이 대목에 대해서만 문제가 제기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공정위 관계자들을 취재를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예. 쿠팡에 대해서는 이 외에도 또 회원 가입을 잘 못하게 하는, 중간에 회원 가입을 하면 돈을 돌려줘야 되니까 이러저런 교묘한 방법으로 회원을 가입을 방해한다. 뭐 그 밖에도 또 그 판촉 행사를 한다. 이럴 때 판촉 행사를 하는데 그것을 하청업체한테 전부 전가한다. 이런 데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전방위적인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사실이 확인이 된 것입니다. 예, 관련해서 공정위가 플랫폼법 입법을 추진 중이라는데 이 부분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플랫폼이라는 게요. 플랫폼. 예. 자, 우리가 그 인천공항에 간다. 이러면 거기는 대한항공도 있고 미국의 UA 항공도 있고 여러 항공사가 있는데 그 항공사들이 누구나든지 사람을 싣고 운항을 할 수 있도록 하나의 장을 만들어주는 네. 이것을 플랫폼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철도나 고속버스에도 고속버스 터미널 같은 게 하나의 플랫폼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플랫폼 업체가 자기들이 직접 영업을 해서 인천공항을 어떤 아시아나 항공이 독점해서 다른 항공사 못 들어오게 한다든지 또는 차별한다든지 이러면 공정성이 엄청나게 무너질 수 있다. 이것이 이제 플랫폼의 공정성에 관한 사회적 당위성이 필요한 이유인데요. 예. 그 물리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오프라인에 있는 그 고속버스라든지 이런 것은 이렇게 그 독점을 하더라도 일반 소비자들이 금방 그 대안을 찾아낼 수가 있는데 플랫폼은 플랫폼 자체 초기 화면에 자기들 것만 올려놓으면 그다음에 잘 찾을 수가 없게 한다든지 이러면 예. 심각한 공정성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예. 바로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지금 공정위원회가 아예 법으로 만들겠다. 플랫폼 공정성을 위한 종합법인데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플랫폼의 독점을 막기 위해서 머리를 지혜를 쌓아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예. 쿠팡과 관련한 조사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지켜보도록 하고 마지막 주제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은행들이 막 고금리로 성과급 잔치한다 이런 보도가 많았었는데 해외 시장과 관련해서는 좀 힘을 못 쓰고 있나 봐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은행들 골목대장인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는 큰 소리 뻥뻥 치면서 네. 금리 올리고 대출 줄인다 해서 고객들한테 상대로 상당히 자신 있는 영업을 하고 있고 최근에 실적도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해외 나와서는 웬일인지 해외 지점은 많이 늘렸는데 아주 경영 상태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네.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이게 해외에서 건실도를 잘 따지지 못해서 우리가 해외 영업을 하려면 그게 현지 은행들을 인수하는 경우가 많은데 좀 부실금융을 인수를 해놓다 보니까 또 과거에 그 은행을 인수할 때 그 은행이 현지에 있는 은행이 그 나라 고객하고 할 때는 저금리로 했기 때문에 부실 연체가 별로 없었는데 우리나라가 인수하는 것을 계기로 해서 금리가 많이 올라가서 부실이 많이 생겼거든요. 네. 그래서 해외에서는 고금리 때문에 울고 있고 국내에서는 고금리 때문에 은행들이 장사를 잘하는 그야말로 희비 쌍곡선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여기까지 오늘의 경제 이슈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